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네요. 여기가 엄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이는 내일 수술 준비로 오늘 입원을 했고 병실이 없어서 성인 2인실로 입원했었습니다. 처음에 수술 날짜 잡을 때 1인실로 예약하려 했는데 예약은 안 된다고 했고 1순위를 1인실로 써서 냈어요. 아이는 10살이고요. 처음 들어가서 여자 한 명이 있어서 인사하고 수술 설명받고 마취 설명받는데 옆에서 노트북으로 음량 키우고 계속 보더라고요. 많이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설명 듣는데 안 들리는 정도라 마취과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복도에서 설명마저 듣고 사인했고요. 들어왔더니 아이도 유튜브 보고 있길래 이어폰 꽂아서 보게 했습니다. 아이 밥 먹고 치우는 김에 오지랖 떨어서 굽은 것도 치워드리고 소화병동에서 옷 받아서 옷 입고 자리에 있는데 밥 먹을 때도 그때도 계속 이어폰 없이 동영상 보고 있더라고요. 왜 아무 말 안 했냐면 밤도 아니고 전 그닥 예민하고 나쁘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큰데 이어폰 없나 정도였어요. 저녁 밥 먹기 전에 잠깐 외래진료 다녀올 동안 보호자 외에 다른 남자분도 와서 이야기하시길래 다시 돌아 나가서 산책하고 왔고요. 눈치 주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제 오지랖이었죠. 지나고 보니 내로남불 같아서 너무 싫은 거 인정해요. 7시 15분에 아이가 주사 맞아야 한다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전에 애가 혈관이 없어서 전에도 계속 못 잡았는데 가능하면 혈관 보이는 기계가 있는 소아병동에서 주사 맞고 싶다고 했었고 주사실이나 간호사실이 아닌 이 자리에서 맞아야 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자리에 누워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많이 아파요. 딱 한 번만 넣을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했고 저는 이렇게 끌면 선생님도 힘들고 너도 더 무서움이 커진다. 설득하고 있었고요. 22분쯤에 다시 들어왔고요. 시간을 정확히 아는 이유는 제가 계속 가족 단톡방에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 침대 환자가 통화 중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들려? 아, 진짜 시끄럽다. 하면서 나갔고 아이는 제 눈치 보고 저는 설마 우리한테 저렇게 대놓고 이런 생각으로 아이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그냥 머쓱 웃음 지으시고 준비되면 다시 불러달라고 가셨고요. 근데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없을 때도 옆에 아줌마가 계속 시끄럽다고 했대요. 근데 자기한테 한 건지 전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저희 아이 아픈 아이라 주사 많이 맞고 최근에 마취 알러지 검사하느라 팔목에 10번 반응 검사했어서 팔이 거의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눈물이 나와서 열심히 설득하고 좋아하는 맛 우유 사다 주고 준비됐다고 해서 간호사실 가서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부탁드리고 휴게실에 6분 있다가니 주사 맞고 항생제 반응 주사 또 놓으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들어오고 그 여자분 들어와서 또 통화하는데 아니 나는 내 애라고 해도 어쩌고 난 진짜 애 우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제가 커튼 쪽으로 넘어가니 간호사가 팔을 잡네요. 저기요, 아이가 시끄러워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저한테 말씀하세요. 부탁드릴게요.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네? 제가 그쪽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 통화하는데요. 다른 말 한 거예요. 이러고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장난하냐고. 그게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 진짜 아니냐고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아 진짜 이상하네. 왜 나한테 왜 저래? 하면서 끝까지 통화하더라고요. 일단 아이도 있으니 그만하시라고 하고
간호사님 항생제 주사 들고 주춤주춤하고 계셔서 일단 주사 맞아야 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혼자 계속 통화로 욕하고 뭐하고 하다가 병실 옮기려고 애 링겔대 툭툭 치고 다니고 이러길래 그때부터 녹음했어요. 통화로 욕하고 녹음 내용을 쓸게요. 그 여자는 중얼중얼거리며 통화하다 갑자기 크게 아니 신발 진짜 내 애도 아닌데 왜 저래? 라기에 제가 욕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저희 쪽에 와서 아니 얘가 제 애예요? 제가 얘 기분 맞춰줘야 해요? 제가 아줌마한테 욕했어요? 라길래 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렇고 이랬더니 네 시끄러워서 그랬어요. 제 애도 아니고 제가 애 우는 거 참아해요? 제 애도 아니잖아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라고 안 했어요. 가실 거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라고 했더니 아 진짜 암 다시 생기겠네 신발 이러면서 중얼거리다가 간호사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신고하세요. 고소장 날라오면 조카 재밌겠네 신발. 계속 이런 식이고 간호사가 그만하세요 그만 이러는데도 무시하고 또 계속 통화하다가 또 갑자기 크게 제가 잘못했으면 신고하시라고요. 누군 엄마 없는 줄 아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인성 문제죠 라고 했더니 네네 저 인성 터졌어요. 신고해봐요 라길래 네 간호사님도 계시고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볼게요. 짐 싸들고 옆병실로 갔고 그리고 전 진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간호사실에 가서 왜 이렇게 가깝게 옮기냐고 여쭤보고 돌아오니 애가 쩔쩔매고 울상짓고 그 여자가 뭐 찾는다는 듯 뒤적거리면서 애 혼자 있는데 또 그딴 통화하면서 애를 완전 울리고 있더라고요. 이때 아는 언니가 마침 전화가 와서 애가 받았고 자동 녹음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언니랑 통화하는 동안 그 여자가 아이 옆에서 하는 말이 또 다 녹음됐더라고요. 위랑 똑같은 레파토리로요. 애가 혼자 있어서 그랬는지 더 심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순간에 제가 없는 게 더 화가 나요. 경찰이 왔고 그 여자 또 그럴까봐 아이랑 같이 내려가는 길에 아이가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아이는 의자에 앉혀두고 녹음 틀고 상황 설명했고 신체적 학대도 학대지만 요즘 아동 정서적 학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퇴원하고 학대 제3자인 간호사도 있었으니 모욕죄로 신고된다고 했습니다. 이름밖에 모른다고 하니 고소장 작성하면 경찰 쪽에서 병원에 인적사항 요청하면 안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다고 잘못 없다고 했어요. 저런 어른은 어른이 아니라고 저런 사람을 보면 난 저런 어른은 안 돼야지 생각하면 된다고. 저도 아이한테 화를 냈어야 하는 건 아니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주사 맞으라고 노트북 크게 틀어놓고 전화통화 계속하고 보호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남자분 한 명 더 온 것도 봤고요. 자기는 피해준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아이도 두세 번 더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한다는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 할지 고소를 끝까지 진행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럼 이게 정상인지 인터넷에 올려봐도 돼요? 했더니 올리라고 했거든요. 이글 보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님 20 중후반 되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일찍 결혼해서 30대 초반인데 저한테 제가 아줌마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이러던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계속 무슨 상황이 맞지 않는 내 애도 아니다. 나도 엄마 있다. 훨씬 어리다. 정신병원이나 가봐요. 추가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이가 오늘 수술하고 나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우선 걱정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녹음은 해도 상관없죠 하고 시작했어요. 친정아빠가 바로 옆 관할 경찰서에 계셔서 일 터지고 바로 전화했었거든요. 아빠가 경찰에 신고 가지고 무슨 갑질이요. 그분 나가고 아빠랑 통화했고 갑자기 신고하라고 난리친 건 그분입니다. 옆 관할이라고 굳이 쓴 건 그 여자가 보면 똥줄 좀 타라는 제 어린 생각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고, 경찰은 제 입에서 먼저 나온 거 없어요. 불법 아니게 녹음은 잘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녹음하라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세요 한 게 녹음 첫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신고할 마음도 없었고 첫 시작은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그러길래 녹음 시작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한테 혈관 없다고 못 놓는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게 아니고 전에 이사 오기 전 병원에서부터 혈관이 없어서 간호사님한테 힘드실 것 같으니 기계가 있는 소아병동에서 맞을 수 있냐고 문의드린 겁니다. 수술 상담 받을 때 이미 협력진료센터에서는 된다고 했었고 당연히 1인실을 쓰고 싶었지만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서 일부러 들어가서도 크게 웃으며 인사했고 노트북 소리 켜놓은 건 간호사님이나 설명하러 오신 분들 다 알아요. 2인실이고 바로 옆이라 계속 대화가 안 되게 소리가 들렸고 1인 보호자 외에 다른 남자분 와서 떠들 때도 그냥 저희가 나가 있던 터라 모른 척 해주려고 다시 되돌아서 산책하고 온 거예요. 10살이면 엉엉 울지 않아요. 계속 주사에 대해 물어보고 상황에 대해 물어본 거였죠. 아이한테도 충분히 말해줬고 본문에도 썼다시피 7시 15분부터 22분이면 7분입니다. 나는 몇 시간 참아줬으니 너도 7분 참아야지 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냥 화가 나는 건 저 없을 때 아이한테 대놓고 바로 옆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죄송하다고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하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성 읽고 머리 잡고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녹음은 경찰에게도 들려드렸지만 80% 여자분 소리쳤다가 작게 웅얼대다가 다시 소리쳤다가 하는 소리예요. 진짜 최대한 대응 안 하려고 했었어요. 어제 잠도 안 오고 나보다 어리다는데 3분이건 5분이건 조용히 유튜브 보던 애가 갑자기 다다다거리니까 짜증나겠지. 암 환자니까 예민했겠지 생각도 했고요. 근데 애가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 아줌마 만나면 어떡해 하는 거 듣고 어제 끝까지 통화하면서 약 올린 거 생각하면 다시 열뻗치네요. 경찰분이 간호사실 통해서 사실 확인했고 고소 진행하셔도 된다고 오늘도 전화 왔습니다. 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애 안 울었어요. 진짜 울고불고 안 했어요. 10살이에요, 10살. 경찰이 그 정도 아니었다는 거 간호사분께 확인하셨다고 하셔서 고소 진행하시라고 한 거고요. 옆에서 제가 뭐라고 할 만큼은 맞아요. 인정해요. 저도 설득하다가 계속 그냥 하라고 압박을 하게 돼서 간호사분이 보호자분이 나가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간 거라 인정해요. 감정적으로 화난 거 맞아요. 애가 잠만요. 심호흡 좀 하고요. 하고 숨 계속 쉬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쪽으로 맞으면 안 돼요. 이런 말 했었어요. 앞에 병실 보호자분도 계속 내다보시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고 진짜 울고불고 했으면 간호사님이라도 저라도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소음은 기준점이 없는 거고 미혼이고 노키즈존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시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럼 저나 간호사실에 말하지 왜 아이 앞에서 일부러 그것도 통하는 척 하면서 짜증난다는 말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도 열려있고 계속 들여다봐 주셨던 앞 병실 보호자 연락처도 부탁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주셨어요.
운 건 마지막에 긴장 풀리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저도 이제 최대한 1인실 쓰려고 노력하고 아니라면 간호사실에서 맞던 다른 방법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욕은 하지 마세요. 고소는 꼭 할 거고 합의금 따위 필요 없어요. 합의 절대 안 해요. 뭐 아시겠지만 감옥 갈 사안도 아니고요. 빨리 몸 좋아지셔서 퇴원하고 벌금 물고 법정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추가. 감정적으로 쓴 글 맞아요. 화나서 내 편 들어달라고 쓴 거 맞고 저희 아이 제가 너무 감싼다고 하시는 말. 아이가 원인 제공이라는 말들 저도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 말 했다고 쓰지 않았고 안 한 행동 했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팩트만으로 고소장 쓰면 추가로 올려볼게요. 보통 년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저도 다 지나고 내가 과일 잘 나가서 아까 너무 시끄러웠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했으면 더 어른 같았을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럼 더 호구로 봤을 것 같고 전 그런 인물이 아직 안 되네요. 아이한테 더 신경 쓰러 가겠습니다. 저희 아이 걱정해주신 분들,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화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타해준 분들도요. 다른 방편이 있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프니까 힘들고 내 자식이니까 다 서러웠어요. 다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고3 공고생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한 친구랑 손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손절한 친구는 중3 때 위클래스에서 만난 A군이었습니다. 그 A군은 맨날 교실에서 엎드려 훌쩍이고 있고 말도 별로 없는 A군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친구가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그 A군이랑 같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고1 때 제가 먼저 서서히 말을 걸기 시작을 하였고 A군도 친근하게 다가와졌습니다. 그래서 돈독한 사이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요. 가을에는 부산 여행도 같이 다니게 되었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놀러도 많이 다녔고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 A군은 착하고 소심한 친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카톡 싸움 사건. A군이랑 있는 저희 친구들이랑만 있는 친구 단톡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A군은 단톡방에서 친구들한테 뭐하냐고 문자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그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 답장을 안 해준다고. 친구들이 본인한테 답장을 안 해주면서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거나 데이터가 부족하면 답장을 늦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뭔 일 때문에 답장을 늦게 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A군이 알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여차저차 끝냈습니다. 하루 지난 후 A군이 저한테 뭐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답장을 늦게 해주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척추측만증 수술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경남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큰 병원에 입원을 3일이나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에 짐을 싸는 것을 엄마랑 함께 도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할 일을 그렇게 다 끝내고 저는 답장을 받습니다. A군이 우리 베프 맞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답장을 늦게 하면 베프가 아닌 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A군한테 답장을 늦게 해주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너가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다. 속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A군한테 답장을 늦게 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참 너무 답답하고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내 시간을 아깝게 날리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충분히 잘 챙겨줬는데 답장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고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큰 싸움이 터진 당일 엄마랑 같이 가서 장 본 짐들을 들어주면서 저희 엄마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군이 저한테 겐톡으로 뭐 하냐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엄마 짐 들어주느라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을 때쯤 폰을 봤는데 단톡에서도 저한테 뭐 하냐고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해주고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A군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단톡은 보고 겐톡은 안 보냐고. 그 순간 저는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랑 데이트하는 와중에도 A군한테 답장을 해가면서 밖에서 폰 보고 다녀야 하나요?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울분이 치솟아서 단톡방에서 싸움을 몇 분간 하였습니다. 당시 싸움한 카톡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올립니다. A군이 친구야 뭐해? 라고 했고 저는 나 엄마랑 데이트하고 있어. 날씨가 너무 덥다. 그 뒤로도 몇 분간 카톡을 좋게 이어나가는데 갑자기 A군이 친구야 근데 단톡은 보는데 왜 겐톡은 안 봐? 라길래 설마 너 내가 답장을 늦게 보냈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난 너무 서운하다 라고 했더니 단톡방에 있던 친구 1이 간섭해서 미안한데 사소한 일 갖고 싸움하지 말아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A군이 나 싸움 안 했어. 저는 친구 1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내용입니다. A군이 나 원래 욕 안 하는데 그냥 신발 친구 관계 끊을까? 나 혼자 다니게? 라길래 친구 1이 얘가 데이터가 없어서 답장을 못 읽을 수 있잖아 라고 했고 저는 야 내가 너 챙기는 기계로 보여? 진짜 섭섭하다. 내가 얼마나 너를 퍼주고 챙겨줬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A군은 왜 단톡은 읽고 겐톡은 안 읽었는지 이유를 설명해줘. 그 이후로 저는 싸움을 몇 분간 하였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저는 단톡방을 나왔죠. 단톡을 읽던 겐톡을 읽던 답장을 읽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진짜 A군이랑 친구 관계 끊고 싶더군요. 열받은 상황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왜 단톡은 읽고 겐톡은 안 읽었냐고 따지고 소리 지르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연을 끊기로 마음을 다 잡아갈 때쯤 누군가에게 010으로 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A군의 엄마였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다 들어서 상황 알고 있다. 우리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우울감이 좀 있어서 정신과 다니고 있거든. 아들을 좀 혼냈다. 너가 이러면 친구들 다 떠난다. 그러니 처신 잘해라고 혼냈다.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줘. 라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카톡 답장 안 읽은 거 가지고 이렇게 큰일로 번질 일인가 싶더군요. 두 번째, 다른 친구랑 지냈다는 이유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그렇게 안 좋게 지나가고 또 6월 중순쯤인가 해서 싸움이 터졌습니다. 저는 고2 때 친해진 같은 반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군이 그 모습을 보자 너희들 지금 내 험담하는 거냐? 너네들 이러는 거 보니까 나를 따돌림하는 것 같다. 라면서 저희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A군이 이러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는 자유가 억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열심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마저 다 빼앗기고
마음고생하면서 충분히 챙겨줬는데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하지? 너무 화가 나서 A군이 연락 와도 무시했는데 계속 사과 받아달라고 문자와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받아주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A군의 성화를 못 이겨서 사과를 받아주기도 싫은데 억지로 사과 받아주는 억지 사과를 받아줘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지나고 저는 A군에게 너가 이러니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지냈는데 눈치가 보인다. A군은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그거 지난번에 이야기해줬잖아. 자기 감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딴 자식을 친구로 지낸 내가 바보인가 싶더군요. 세 번째, 자격증 필기 시험 전 멘탈 떨어뜨리기. 그리고 A군은 제가 자격증 필기 시험 이틀 전에도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 멘탈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저는 A군이랑 자격증 필기 방과 후 끝나고 교문에서 헤어지고 저는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집에 가려던 중인데 A군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한 정신 상태인 상태로 저한테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A군한테 저의 시험일까지 알려주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한테 전화 걸어서 우울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야기를 다 해주었는데 A군이란 친구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내가 자격증 시험 때문에 바쁘든 말든 간에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풀기만 바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멘탈이 다 박살나서 시험 당일에 A군이 이야기한 우울한 이야기만 맴돌아서 시험 당일에도 멘탈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A군이 이야기한 우울한 이야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져야 했는지. 더군다나 A군은 제가 시험 공부 중에도 전화를 걸어와서 훌쩍이면서 우울한 이야기만을 계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A군의 감정에 저도 같이 휘둘려서 집중이 잘 안 돼서 공부를 잘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A군은 저한테 의지할 것도 다 의지를 하면서도 제가 다른 친구랑 지내면 이 친구가 나 안 봐주고 무시한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생각하니 저는 A군의 우울한 감정을 풀어주는 도구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만 오면 저는 학교 교실에 오는 시점부터 A군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학교 교실에 들어서면 A군의 우울한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학교 종례 끝나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들어줘야 했고 그야말로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A군에게 너가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하니 나도 덩달아 우울해진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A군이 덩달아 우울해졌다니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한 후 며칠 동안은 맑게 지내더니 갑자기 우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울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군은 지난번에 밝은 이야기 했잖아. A군은 며칠 동안은 밝은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 이후로 충분히 밝은 이야기를 한 후 우울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자식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인 내가 더 바보인가 싶더군요. 위클래스에서 만난 A군은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로만 알았는데 고등학교에 A군이랑 같이 진학가고 지내보니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A군의 본색 말입니다. 다른 친구에게는 왜 고민을 이야기 안 하냐 라고 말을 던져봤는데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친구만 안 좋아질까봐 못했다. 이때까지 A군은 저의 배려와 챙겨주는 거를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셨죠? 저는 위와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A군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위클래스 도움으로 인해서 연을 끊고 단절한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체념스럽네요. 왜 몹쓸 짓은 엄마가 하고 다니는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저뿐일까요? 어디 말할 데도 없어서 처음으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전 지금 수능 50일 남은 고3이고 엄마가 바람을 피는 걸 안 게 중2 때부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일단 엄마가 바람 피고 있다는 걸 처음 안 중2 땐 어린 마음에 엄마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삭히며 넘어갔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정말 실수였고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엄마랑 같은 교회를 다니던 이혼한 남자였고 엄마보다 10살이 넘게 어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쯤 엄마 휴대폰으로 할 거 있어서 좀 보다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락 내용을 보니까 또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이 자동 녹음 기능이 되어 있어서 진짜 듣기 싫지만 들어보니 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쓴이 데려다주고 가는 길이다. 쓴이한테 걸릴까봐 너무 무섭다. 아주 별. 카톡창에는 그 남자 이름도 아는 이모 이름으로 바꿔놔서 그냥 얼핏 보면 모를 뻔했어요. 보자마자 환멸이 나고 꼭지가 돌아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뭐 숨기는 거 없냐? 있으면 솔직히 말해라 하니 진짜 입 싹 닫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옛날 일 가지고 그러는 거냐고, 엄마 못 믿냐고. 전 저희 엄마가 그렇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증거만 없었으면 저도 전혀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요. 아무튼 그때 녹음 파일, 그 남자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놓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랑 언니한테 말했고 집안이 뒤집혔어요. 아빠는 며칠 동안이나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서 힘들어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봐서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언니도 저랑 말하면서 엄청 울고 그랬네요. 저는 뭐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는 건 당연하고 누가 저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잘해줘도 뭐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가족이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엄마가 너무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엄마가 미쳤었다고 하셔서 결국 아빠는 거기에 넘어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두 번째이기도 했고 엄마 없이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어요. 아빠가 그 남자한테 직접 전화로 경고도 하셔서 당연히 이젠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멍청하고 이기적인 저희 엄마는 또 순간적인 욕구를 못 참고 그새 그 사람이랑 연락을 했고 지속적으로 만났고 모조리 저한테 또 들켰고 그게 올해 초예요. 두 번째 걸린 이후에 저는 의처증에 걸린 남편처럼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다 의심스럽게 보게 됐어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며칠간 낌새가 이상해서 엄마 휴대폰을 봤는데 역시나 정말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엄마가 평소에 쓰지 않는 배달앱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웬 모텔로 배달 음식을 몇 번이고 시켜 먹고 저한테는 지독히도 짠돌이에 1,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엄마가 그 남자한테 태블릿을 선물해주질 않나. 몇 시간은 기본으로 넘는 전화 내역에 보자마자 눈물이 죽죽 나더라고요. 그때 걸리고 나서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외로움 타는 엄마를 위해서 저희 가족은 모두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저녁마다 엄마랑 언니랑 1시간 넘게 수다 떨다가 잠에 들고 무뚝뚝한 아빠도 엄마와 데이트도 자주 하시고 같이 운동도 다니셔서 이보다도 화목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아빠는 말이 없으시다가 이혼 준비를 하시려는 건지 모든 증거를 다 아빠한테 주라 하셨고 중간에 이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결론은 그때도 아빠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일이 항상 바쁘시고 엄마가 제 픽업을 담당해서 엄마가 필요한 일이 너무 많은지라 섣불리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가족들끼리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아빠도 정말 속는셈 치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했고 저는 엄마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없다며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어쩔 수 없으니 엄마가 필요한 일이 너무 많으니 넘어가는 거다. 또 한 번 걸리면 그땐 삼진아웃이다. 모아둔 모든 증거 친척이고 지인이고 다 퍼뜨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 얘기를 그대로 그 남자한테 엄마 휴대폰으로 복사해서 보내고 차단했어요. 아빠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 남자랑 직접 만나서 서약서까지 받아오셨고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졌지만 한 지붕 아래 계속 얼굴 보며 사니 사람인지라 다시 사이는 좋아졌어요. 집안 분위기도 예전처럼 다시 좋아졌고요. 그 뒤론 제가 고3이어서 공부에 신경 쓰기만 해도 바쁜지라 그냥 엄마 휴대폰도 안 보고 엄마를 믿자는 마음이었는데 그저께 엄마가 휴대폰을 새로 바꿔서 오랜만에 엄마 카톡을 봤는데 그 사람 차단해 놓은 게 풀려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바꿔서 그런 거겠지. 설마 하고 다시 차단시켜 놨어요. 그냥 믿기 싫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 또 차단이 풀려 있네요. 이건 그냥 또 바람 피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너무 앞서 생각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수능 50일 남아서 안 그래도 심란하고 이거 아니어도 너무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고3 동안은 엄마가 필요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냥 올 한 해만 꾹 참고 모른 척하고 내년 되면 아빠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그땐 정말 갈라서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그 남자도 가만 안 두고 싶고 엄마도 너무 환멸나요. 정말 이 정도면 짐승 아닌가요? 한번 바람핀 사람은 어떻게든 계속 핀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공부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미칠 것 같네요. 너무 화나서 두서없이 썼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18살인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오늘따라 많이 서러워서 푸념처럼 여기에다 몇 자 남겨봅니다. 글재주도 없어서 말하는 게 두서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14살 때부터 제 몸에 스스로 해를 가했고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랑 의견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싸우다 보니까 병원은 2년 후인 16살 때부터 갔어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꽤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고 폐쇄병동에 입원도 2번 하면서 지금까지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극단적인 시도나 스스로 해를 가한 건 이제 안 한 지 1년 넘은 상태이고 살기 싫다는 생각도 자주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출도 하고 방황도 하고 많이 헤맸는데 지금은 학교도 안 빠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좋아하는 것들도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저랑 엄마의 관계 같아요. 저랑 엄마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무뚝뚝하고 매사에 이성적이고 늘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는 감성적이고 여리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이러고 있겠지만요. 싸우고 화내고 서로 충돌하는 것도
거의 다 이런 차이에서 비롯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위로를 바라면 제 잘못을 지적하시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고 하면 힘들겠다는 말만 한두 마디를 바랬는데 엄마는 그게 아예 안 됐나 봐요. 자기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셨고요. 머리로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늘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속상한 걸 털어놓고 같이 놀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 풀기는 했지만 부모님한테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도 안 되니까요. 게다가 학교 친구들에게는 제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를 쉽사리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밝혔다가 제가 이상한 애 취급을 받거나 팔목에 있는 상처를 들켜서 그날로 멀어지는 애들을 지켜봐야 할 때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서럽네요. 우울증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요. 잘만 있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서 손끝 하나도 못 움직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정말 너무 미워져요. 그래도 이런 증상들은 약을 먹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내팽겨치고 누워만 있지도 않고요. 학교도 다시 빠짐없이 잘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정말 많이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받는 편인데 그게 쌓이면 바로 몸에 그게 나타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실제로 열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반응이라 그런지 일반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도 없다는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꾀병을 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다는데 스스로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신과에 가보니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약도 없어서 아플 때마다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삼켰습니다. 이런 반응은 16살 때부터 있었는데 아픈 게 점점 심해져서 결국엔 아플 때마다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렇게 안 가니까 엄마는 저를 아예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도 일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요. 정신과에서 말한 걸 아무리 말씀드려도 오해는 잘 안 풀렸습니다. 속상했어요. 나는 정말 아픈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요. 스스로 내가 미쳤나 싶기도 했고요. 17살까지 그렇게 빠질 때마다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어요. 2021년 들어서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파도 그냥 약 먹으면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녔습니다. 트라우마랑 스트레스의 원인을 극복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오늘 같은 날처럼 정말 아픈 날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프단 말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말하면 화를 내고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싸우게 되거든요. 제 생각 내지 바람으로는 아프면 아프냐고 걱정해주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화만 내시네요. 제가 너무 어린 걸까요? 안 그래도 제 스스로가 너무 이 집의 민폐 같아서 버거운데 이런 걸 바라는 게 잘못된 걸까요? 걱정의 방식이 화를 내는 거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노력해도 안 됩니다. 화내는 건 결국 화내는 거라고 저한테 받아들여져요. 제가 너무 1차원적인 걸까요? 이제는 이해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이해 못하겠고 미친 애 취급해도 별 수 없는데 그냥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는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걸까요? 이럴 때는 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어쩌면 투정을 부리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나는 아프니까 그걸 알아달라고요. 저는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만 해도 나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은데 가족마저 안 그러면 저한텐 뭐가 남은 걸까요?
다시 열심히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나 쓰고 있는 제 꼴이 참 우습네요.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썼는데 내일이면 또 울다가 학교 가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